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환경학및환경공학과 유가영입니다. 저는 환경대학원의 환경계획학과의 관리 전공으로 1994년도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도원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환경관리 전공으로서 석사로서 1999년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도원 교수님께서 94년도에 오셨을 때만 해도 그때 환경대학원으로 부임하신 지 2년 정도 되셨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도원 교수님께서는 토양생태학 쪽에 관심을 좀 보여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 학문이 굉장히 새롭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토양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도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96년 이후에 약간 토양 생태학 쪽에 관심을 살짝 멀리 하셨고, 저는 계속 토양을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서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에서 토양 생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 시작된 어떤 토양에 관한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토양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면서 또 토양에 대한 관심이, 토양 탄소에 대한 관심이 특히 좀 집중되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쪽으로는 약간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와 토양 탄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기 동문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에 있어서 토양탄소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은 전 지구 탄소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양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3m 깊이의 토양 안에 그 전 지구의 3m 깊이의 토양 안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을 비교해 봤을 때 식생에 저장되어 있는 양의 약 5배, 그리고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량의 약 4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저장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로는 이렇게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토양이니만큼 주변의 환경이 변하거나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거나 함에 따라서 이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많은 양이 대기 중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텐셜 이미터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토양 탄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중에 있는 탄소, 그리고 식생에 있는 탄소, 그리고 토양에 있는 탄소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탄소가 기후변화와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토양에 있었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셀프 앰플리피케이션 효과를 가지게 돼서 이 기후변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포지티브 피드백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서 토양탄소가 영향을 받고 또 토양탄소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더 악화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고리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후변화를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져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토양탄소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간섭,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인간들의 노력, 토양탄소를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잘 나타난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그것은 4퍼밀 이니셔티브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 2015년 그 시점에서 프랑스의 농무선 장관이 4퍼밀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토양 안에 저장되어 있는 총 탄소 양의 매년 0.4%, 즉 4퍼밀 정도를 증대시킬 수만 있다면
지구상으로 배출되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인간에 의한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양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For Permian Initiative는 이것이 발표된 다음에 뭐 넷플릭스에서 무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토양탄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크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토양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의 저장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으로서는 지금 밑에 쓰여져 있는 저런 무경운 아니면 피복작물 그리고 뭐 퇴비를 토양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습지나 초지를 복원하는 그런 행동들이 모두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좀 제한이 되었고 이런 식의 노력들이 좀 어떤 환경에 대한 환경 보전이라든지 보건 분야에서는 좀 널리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 2021년도에 발표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여기 보시다시피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요. 일단 흡수원 쪽을 보시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2,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를 해야만 탄소 중립이 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상들이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할 수 있을까? 그 대상들을 보면 여기 왼쪽에 써 있는 문장과 같이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도시의 녹지, 정주지 및 기타 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이 산림에 있는 나무의 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하지만 산림은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로 좀 줄어들거든요. 나무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즉 숲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산림의 관리 그리고 또 토양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토양의 탄소 저장 증대라고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이 흡수원 중에 우리 탄소 중립 시나리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토양의 탄소 저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지에서 경운을 줄인다든지 피복작물을 심는다든지 습지를 복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좀 많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토양탄소 저장 증진 기술이고요. 새롭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술은 바이오차 기술입니다. 바이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요. 어떤 종류의 바이오매스라도 좋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기물이라도 산소 공급을 제한한 조건에서 열분해를 시키면 그것이 이제 숯이 되는데요. 그 숯을 우리가 바이오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숯 형태로 변형된 바이오차 탄소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있던 간에 오랫동안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 상태로 탄소가 저장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CC에서는 이와 같은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는 기술을 중요한 탄소 저장 증진 기술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차 기술을 탄소 중립 중점 기술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바이오차 기술은 산림이나 아니면 농경지에서는 일부 좀 실용화된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도시처럼 이렇게 도시 녹지처럼 굉장히 제한된 그런 녹지 공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환경부의 과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50년도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 또 녹지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요. 특히 유휴 토지나 즉 놀고 있는 토지나 아니면 도시에 있는 녹지라도
잘 좀 활용을 해서 탄소 흡수를 증진시켜야지 되는 그런 어떤 임무를 우리가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있는 녹지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광합성이 제한되어 있을 만한 뭐 오염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와 저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법, 그런 공법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는 과제였습니다. 지금 여기 레고 블럭처럼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그림을 이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듈의 이름이 모듈 for carbon 플랜트 위드 어반 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MC 플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위에 있는 수종을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수종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지하부에 바이오차르를 투입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저장을 증진시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MC 플러스라는 어떤 모듈의 그런 탄소 저장 증진 능력을 좀 정량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슬라이드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왕벚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왕벚나무를 보다 더 탄소 흡수를 빨리 하는 느티나무로 교체할 경우에 이렇게 추가되는 탄소 흡수량이 있고요. 또 이 밑에 나무 한 그루, 교목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관목을 쭉 심는 그런 하층 식생을 식재할 경우에 또 이만큼의 탄소가 저장이 증진되고요. 또 토양에 바이오차르를 이렇게 투입했을 때는 또 이만큼의 토양 탄소가 또 증진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저 베이스라인에 연간 4kg 탄소를 흡수하던 이 공간에서 바이오차르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모든 공법이 들어감으로써 총 150kg의 탄소가 저장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좀 획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즉 토양의 탄소 저장 증진까지 포함하는 획기적인 녹지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저희가 그 2050년 탄소 중립에 이런 생태계 부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환경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공부의 즐거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지만 환경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배우고 또 같이 협력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이 되어 있는 환경대학원의 졸업생으로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오늘 이런 얼럼나이 토크에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